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강도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건물들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가 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구조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명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용 기자가 전합니다. 건물이 통째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형체였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폭격을 맞은 듯 그대로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가족을 찾는 울부짖음 속에 구조대가 어둠 속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l más fuerte y fue largo. Fuerte, fue muy fuerte. El edificio se movió de lado a lado porque es increíble, pues. Y bueno, que menos mal que no había tanta gente. 현지 시각 24일 저녁 6시쯤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에서 규모 7.2에 이어 7.5의 강진이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조대를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구호대가 현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El primer mensaje para nuestro pueblo es mantener la unión para salvar vidas. Inmediatamente de la ocurrencia de estos dos sismos.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명 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국은 10,000명에서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지난 1967년과 97년 지진 때에도 각각 230여 명과 7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이렇게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크고 작은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국제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규모 7.5면 매우 큰 규모의 강력한 지진인데요. 이 상황 발생 정리해 주시죠. 예, 유재용 기자의 리포트로 잠시 보셨지만 지진이 난 시간, 정확히 베네수엘라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그러니까 24일 오후 6시 무렵입니다. 규모 7이 넘는 강력한 지진이 두 차례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첫 강진은 규모 7.2,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 모론 지역 서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40여 초 뒤 이번에는 모론 지역 남서쪽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더 강력한 이번엔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무려 20여 차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곧바로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국제사회에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강진의 여파로 한때 주변 여러 나라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돼서 긴장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만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 밖에서는 가족 등을 찾는 이들이 뜬 눈으로 밤을 보냈고요. 구조대 역시 어둠 속에서 긴급 수색 그리고 구조에 나섰지만 안타까운 희생자 소리가 더욱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진의 규모로 봐서 대규모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요? 네, 미국 지질조사국은요,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대 10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지질조사국이 사망자 최소 10,000명에서 10만 명까지의 확률을 40%, 또 1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을 14%로 각각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본격적인 구조라기보다는 긴급 구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사망 32명 그리고 부상 700여 명을 공식 확인하고는 아직 이렇다 할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TV를 통해서 전해지는 인명피해 소식 등으로 미뤄볼 때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 확인되는 인명피해 규모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지만 지구의 표면을 구성하는 판 구조상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진이 잦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난 1967년, 1997년에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그때 각각 230여 명 그리고 700여 명의 사망자가 7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과 관련해 유엔이 재난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실시간으로 피해를 취합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준비하는 1단계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유럽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는 글로벌 재난경보 조정 시스템을 통해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에 대해 즉각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지진의 강력한 규모,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인구 밀도, 지역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인도주의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에 우리 국민 100여 명이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부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며 대사관이 교민들과 연락하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일본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은 바닷속 44km 지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오모리현에서도 가장 높은 강도 6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5명이 다쳤지만 지진 흔들림에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에 머리를 맞는 등 경상에 그쳤습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JR 도호쿠 신칸센 센다이에서 신아오모리 구간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체포된 40대 여성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또 개표소 출입문을 끝까지 막아섰던 여성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등 시위 관련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경호 기자, 먼저 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 진행됐죠? 네,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A씨는 출석에 앞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답 대신 구호를 외치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그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또 경찰관의 국적을 확인하겠다며 이름을 물어보거나 경찰관 가족 등에 대해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에 대한 신문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구속 심사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한때 경기장 출입문을 막아섰던 여성에 대한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송파경찰서는 체육단체의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물건만이라도 꺼내오겠다며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때 마지막까지 출입문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포함해 당시 경기장 진입을 막은 3명의 신원을 특정했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 30여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정부가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발표하면서 최종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 맡겼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김 총리의 회견 내용 전해주시죠.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을 주제로 현안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면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별도의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고 국회, 일단은 민주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총리가 직접 발표한 게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요? 네, 김민석 총리는 2박 3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브리핑에 나섰는데 언론 공지는 3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이기도 하죠. 여의도 복귀를 앞둔 김 총리가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 방침을 밝힌 건 이 의제가 8월 전당대회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제 대표직에서 물러난 정청래 의원은 오늘 아침 SNS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이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강성 지지층에 일종의 러브콜을 보낸 셈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 총리가 화답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런 맥락 때문에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김 총리가 본인의 원칙을 언급한 게 눈길을 끌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제도 비서관에 검찰 출신이 잇따라 기용되면서 여권 강성 지지층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도 반영됐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장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은석 원내 수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선택한 건 국민의 권익도 형사사법체계의 안정도 아닌 개딸을 등에 업은 정청래 대표의 강경론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무너지는 건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납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등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는 만큼 회동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광화문 광장에는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역전을 기원하던 시민들은 아쉬운 결과에 허탈해하면서도 32강 진출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라가는 움직임을 취하면서 상대를 뚫어내려야 되는데 32강 진출이 걸린 남아공전을 응원하기 위해 붉은 악마 추산 3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붉은 옷을 입은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심히 응원했지만 후반전 남아공의 선제골이 터지자 일순간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경기에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바라기도 하고 먹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회심의 일격이 상대팀 골키퍼에게 막혔을 때는 머리를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자력 진출할 수 있었던 경기. 제발 한 골만 성공하길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패배로 끝나자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아공 상대로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지만 다들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좀 이게 먹힐 일인가 싶어가지고. 애간장이 너무 타고 그다음에 빨리 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외침도 들립니다. 안타깝게도 져가지고 조 3위로 되긴 했지만 그래도 꼭 뒤에 내 팀이 더 있어서 토너먼트로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극 전사들을 향한 뜨거운 함성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네, 오늘 있었던 경기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남아공전 이제 비기기만 해도 32강의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좀 충격적인 패배가 있었습니다. 뭐 팬들도 이런 결과를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YTN 뉴스에 나와서요. 제가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경기를 지켜본 이래로 네. 가장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경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앓는 소리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뉴스 같은 데 나와서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에 그만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경기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남아공을 결코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이랬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남아공이라는 팀도 월드컵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1차전보다 2차전이 좋은 경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도 우리 경기에서 승리하면 32강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럼에도 남아공이 지난 두 경기의 결과라든가 이 팀이 2026년에 치렀던 대표팀 경기 중에요. 우리와 경기하기 전까지 7경기에서 못 이겼어요. 네. 우리와의 경기에서 드디어 승리하면서 8경기 만에 이겼고 그리고 심지어 무실점을 했던 경기도 니카라과와의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와 경기하면서 무실점했고 그러니까 남아공은 완벽한 경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발자취를 걸어왔던 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팀의 조 2위를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네, 근데 시간을 좀 돌이킬 수 있으면 네, 그때 말을 잘못했나? 네, 괜히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부정적인 어떤 기운이 전달이 된 건가 해서 자책을 많이 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경기였고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월드컵 역사상 최악의 경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남아공이 잘한 겁니까? 우리나라가 못한 겁니까? 또는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 책임이다 이렇게 했는데 보시기에 가장 큰 패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3차 예선을 통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결정짓고요. 그리고 평가전을 통해서 계속 월드컵에서 잘 싸우기 위한 팀으로 거듭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들을 돌아보면 우리 대표팀은 평가전을 거치면서 하나의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런 불안한 기색은 사실 2026년 3월 달 마지막 평가전까지도 계속됐습니다. 네, 그리고 월드컵에 앞서서 몇몇 포지션에서 추가로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팀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월드컵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체코와의 경기를 잘했어요. 네, 잘하고 그 경기를 역전승하면서 일단 출발을 잘했는데 돌아보면은 우리는 체코전의 접근 방식, 멕시코전의 접근 방식, 그리고 남아공과의 접근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반 45분 동안 안전한 경기 운영하고 또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하고 오히려 극도의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한 나머지 공격적으로 상대를 강하게 흔들어야 될 때 흔들지 못했고요. 그리고 A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팀들이 전력이 아주 강한 팀들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애석한 부분이라고 하면 애석할 수도 있고 남아공 역시도 물론 이 팀이 지난 두 경기보다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팀을 못 이길 정도냐? 이 팀에게 덜미가 잡힐 정도냐?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도 무득점했잖아요. 근데 이 남아공과의 경기에서도 득점을 못했고요. 득점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의 페널티 에어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찬스를 잡으면서 무득점을 했으면 또 위안거리가 생길 텐데 그런 공격 작업에 있어서도 남아공 수비를 흔드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더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또 경기 전부터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선발에서 빠졌기 때문인데 홍명보 감독이 이제 남아공 선수들의 체력적인 면을 고려했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좀 이 부분은 보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대표팀이 손흥민 선수가 일찍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서 다음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 아이디어가 없다는 게 더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를 오히려 뺄 이유가 없는 거고 또 바꿔서 얘기해 본다면은 지난 멕시코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일찍 교체 아웃이 되면서 또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오영규 선수, 황희찬 선수 이런 선수를 선발 출전을 했는데 오히려 벤치에서
이런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이 남아공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 수비가 지치면 그 뒷공간을 노리겠다. 이거는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큰 전제가 하나 빠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 경기처럼 실제로 남아공을 상대로 먼저 실점을 했을 때, 네, 그럴 때는 상대가 지치기보다는 오히려 수비가 더 단단해지고 뒷공간이 생기지 않고 수비의 집중력이 높아지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떠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킬 것인가 이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경기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죠. 뭐 일단은 지금 개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부터 한번 짚어보면 전반 이 중반 이후부터 뭔가 이 남아공에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골 찬스도 있었고 남아공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뭔가 공격을 하는 듯하다가도 역습을 당해서 한 방의 찬스를 잃게 되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자꾸 연출이 됐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선발 구성의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꽤 전반부터 많이 허용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걸 확실히 누를 만한 우리의 공격적인 상황들이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남아공 선수들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대로 경기를 하면은 먼저 골을 넣을 수도 있겠는데 이길 수도 있겠는데 네, 이런 분위기를 고취시킨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몬테레이로 이동을 해서 3차전을 치렀잖아요. 네. 선수들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상할 정도로 오늘 출전한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우리가 과달라라에서 2경기를 치르고 처음으로 이동을 해서 다른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른 거잖아요. 네.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조에 들어가면서 A조의 난이도도 많이 내려갔지만 우리가 과달라하라에 베이스 캠프가 있고 1, 2차전을 과달라하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3차전에 와서야 비로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월드컵 48개국 출전국 가운데 베이스 캠프와 경기장을 오가는 이동 거리가 가장 짧은 국가예요. 네, 이렇게 컨디션을 잘 맞출 수 있는 유리한 환경임에도 우리가 3차전에 임했을 때 선수단의 컨디션이 떨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벤치에서 한번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고 이 상태로 32강에 올라가게 된다면 만약에 오늘 같은 몸 상태를 바꿔주지 않으면 이거는 올라가서 토너먼트 경기를 치른다 하더라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네, 지금 뭐 체력적인 부분, 뭐 컨디션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경기 후에 그 기자회견에서 선수들 몸이 무거워 보인다면서 뭐 집단식 중독 같은 불강력적인 요인이 있었냐 이런 돌발 질문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경기력이 좀 답답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던 질문이었을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날이 선 질문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다는 거겠죠. 네. 아마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컨디션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만한 장면들이 꽤 많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간 선수들의 몸 상태 역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우리 전체 컨디션의 어떤 사이클 자체가 좀 아래쪽으로 바뀐 거 아닌가? 네, 이런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그 백스리 전술, 이 홍명보호의 백스리 전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홍명보 감독이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백스리 포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비에서 쉽게 실점하고 수비에서 흔들리면은 당연히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데서 기인한 수비 안정감을 위한 포메이션 변화인데 우리 선수단에게 맞는 포메이션인지 이것이 의문이 든다는 얘기는 사실 꾸준하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bench에서 판단을 했고 벤치에서 백스리가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포메이션대로 경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백스리냐 아니면은 백포로 우리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근데 평가전에서 백포를 썼을 때도요. 월드컵 예선에서도 그렇고 백스리를 썼을 때랑 내용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은 현재 백스리냐 백포냐의 문제가 아니라 팀의 전술적 컨셉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대응을 갖춰서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 월드컵을 치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전술적 방향성이 모호한 상태로 월드컵에 돌입이 됐고요. 그 월드컵을 치르다 보니까 물론 상대가 많이 흔들리고 상대가 조금 일찍 지치고 수비에서 빈틈이 보여서 우리가 득점을 하는 역전을 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게 골을 1차전에서 기록을 했으니까 아마 그 경기를 분석하는 상대팀들은 분명히 우리가 수비적으로 어떤 틈이라도 주게 되면 한국이라는 팀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결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시면 멕시코전도 그렇고 남아공전도 그렇고 뒷공간 안 주려고 하고 수비가 사이사이에서 우리 선수를 침투하는 거 철저하게 방해하는 그런 수비적으로 탄탄한 방어막을 폈습니다. 네, 그런 방어막을 상대로 우리가 이렇다 할 공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은 단순히 뭐 백스리냐 백포냐 그렇게 접근하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팀이죠. 그러니까 실점 이후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수비에 너무 중점을 뒀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럼 좀 더 공격적으로 전환을 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남아공에 대한 전술 분석이 좀 부족했던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남아공에 대한 전술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0대1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 30여 분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경기를 간절하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 30분 동안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였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남아공과의 경기를 패함으로 해서 현재 A조에서 승점 3점 그리고 골득실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게 해서 A조 3위를 차지했는데 승점 3점에 마이너스 1점이면은 32강 진출의 가능성은 매우 큰 상태예요.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한 70% 이상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실점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네. 그런 것도 벤치에서는 고려했을 가능성은 있죠. 좀 안정적인 면을 생각한 그렇죠. 거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인데 1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우리가 공격적으로 준비가 확실해서 상대를 몰아붙인 끝에 득점을 하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게 몰아붙이다가 남아공에게 또 역습을 허용해서 한 골을 더 실점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상황이 어떻게 나빠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승점 3점에 마이너스 2가 되면은 그 한 골 차이로 인해서 32강 진출이 실패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너무 나머지 시간도 강하게 상대를 밀어치기보다는 그냥 이 점수를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넣을 수 있으면 좋지만은 이대로 끝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는 경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1대 0으로 지는 상황에서 한 점을 더 넣기보다는 더 실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교체 선수 타이밍을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은 후반이 되면서 뭐 손흥민 선수 나왔고 옌스 선수 나왔고 김진규 선수도 나왔고 그다음에 더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조규성 선수도 투입이 됐는데 이런 어떤 타이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선수들이 계속 그라운드에 투입되면서 우리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근데 교체 카드가 들어갈 때 그 몇 분 동안 잠깐이었어요. 남아공 선수는 바로바로 수비적으로 대응을 하고 오히려 먼저 득점한 이후로는 수비의 조직력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사실 우리 대표팀도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상대 중원을 많이 흔들면서 30m 안쪽에 과감한 공격 시도라든지 순간적으로 속도가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바로 남아공은 중앙 미드필더 진영을 두텁게 세우면서 손흥민 선수를 봉쇄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그 변화가 먹히지 않을 때 또 다른 방법을 쓰면서 원래 변화를 주려고 했던 카드를 강화시키는 이런 작전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의 단계를 밟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투입도 결과적입니다만 소용이 없는 선택이 됐죠. 네. 앞서 이제 해설위원님께서는 우리가 32강에 올라갈 확률이 뭐 적진 않다. 약 70%대 정도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문제는 32강에 올라가면 경기력을 다시 또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32강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사다리로 32강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휴식일이 한 이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독일을 만나는 32강이라면은 휴식일이 짧아지고요. 그러면은 장소도 이제 보스턴, 매사추세츠 쪽으로 가서 경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G조 1위를 만나는 32강 사다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휴식일이 좀 길어집니다. 그런 대신에 이제 시애틀로 가서 경기를 하는데 이 우리 선수들의 오늘 경기 컨디션을 봤을 때는 선수들이 회복하는 게 급선무예요. 황인범 선수 중간에 다리에 경련 나고 할 때 보시면은 체력적으로 확실히 소모가 많이 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다리에 테이핑 같은 걸 보면은 황인범 선수가 확실히 이 다리 상태도 온전치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우리가 휴식일이 그래도 며칠이라도 더 늘어난다면 좋겠지만 짧은 휴식 다음에 32강 경기를 치러야 된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선수단을 빨리 회복시키느냐에 따라서
단판 승부에 임하는 그런 전략 전술도 수정이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한 달 만에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무기징역형을 내린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모의 초기 단계에 작성된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은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 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네, 이번 의혹은 나토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했던 목걸이에서 시작됐는데 특검은 명품 시계와 고가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해 매관 매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발견된 바쉐롱 콘스탄틴 시계와 이우한 화백 그림 역시 각각 사업가 서성빈 씨와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건넨 것으로 봤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사실이 알려지며 매간 매직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3개월 넘는 재판 끝에 김건희 씨는 물론 금품을 건넨 이 회장 등도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김 씨 측과 매간 매직 행위라는 특검 측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미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역대급 실적 발표가 코스피의 상승 동력에 불을 붙였습니다. 코스피의 핵심 축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5%와 13% 급등하면서 장중 9,000선을 회복한 데 이어 종가도 9,000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종가 기준 9,000선 탈환을 코앞에 두고 거래를 마친 코스피. 오전 장이 열리자마자 상승폭을 확대해가며 개장 7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후 개장 20여 분 만에 5% 이상 급등하며 8,900선을 넘어섰고 한때 9,000피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 실적 발표가 가장 빨라 증시 풍향계로 불리는 미 마이크론 매출이 345% 급증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점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고르게 오른 게 아니라 오늘도 보면 하락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이제 이걸 본다면 반도체, 마이크론 이슈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그 관련된 지주사죠. SK 또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만 주가 급등했거든요. 삼성전자는 5% 이상 오른 35만 8,500원, SK하이닉스는 13% 이상 급등한 291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3조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2.36% 내린 887로 장을 마감하며 또다시 9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9원 오른 1,54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이틀 연속 이어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하반기에도 AI 부문 주도로 세계 주식시장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오늘 발표한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중동발 공급 충격과 고물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효과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고유가와 고금리로 안전자산 수요가 커지고 미 증시 투자가 이어져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가 확대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대미 금융자산 잔액이 1조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지역별 통화별 국제 투자 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준비자산을 제외한 대외 금융자산 잔액은 2조 4,396억 달러로 전년 말보다 3,448억 달러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미 금융자산 잔액은 지난해 처음 1조 달러를 넘었고 한 해 동안 2,042억 달러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특수와 비규제 지역 효과 등으로 경기도 동탄의 아파트값 급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5개월 동안 누적 상승률이 11.4%에 이릅니다. 서울 아파트값도 상승세가 확대됐고 특히 서울 전셋값은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이번 달 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2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일대 아파트 호가는 한 달 전 실거래가에 비해 5억 정도가 뛰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이번 달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동탄 아파트 값은 일주일 새 1.65% 뛰어 전국 1위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집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5달간 누적 상승률이 11.38%에 이르렀습니다. 반도체 벨트 배우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은 물론 정비사업 기대감에 성남시 중원구가 0.59%, 안양시 동안구가 0.49%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3%였습니다. 7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5주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강남구가 0.35% 오르는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을 뿐 아니라 도봉 0.46%, 성북 0.41% 등 비강남권까지 상승세가 확산했습니다.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혼부부 등 실수요가 유입된 결과로 보입니다. 전세난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값이 한 주 전보다 0.35% 오르며 2013년 10월 셋째 주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성동과 성북이 0.55, 구로가 0.54% 올랐습니다. 경기 지역 가운데서는 동탄이 0.53%, 광명이 0.4%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매물 고등난과 가격 상승과 전세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이 모두 높아지고 있고요. 월세 가격도 지금 역대 최고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와 금리 인상 전망에도 매물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 유동성 확대에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검경 합수본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4일 검경 합수본 소환 이후 약 3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올해 95살, 신천지 측은 이만희 회장이 초고령인데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천지 신도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점인 이만희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합수본 수사는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교회 용지 용도 변경을 포함해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신천지가 나선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이 회장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이 이만희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쪽 42km 해상에서 992톤급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과 79톤급 저인망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이 침몰하면서 어선 승선원 8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운반선에 6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국적선원 2명이 실종돼 해경과 해군함정, 헬기 등을 투입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5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하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5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빠져나온 선박엔 한국인 선원 21명이 타고 있으며 5척 가운데 목적지가 한국인 선박은 1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76억 달러, 우리 돈 135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 중 108조 원은 미 국방부가 전쟁 과정에서 지출한 작전 비용 보존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진단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총성이 멈추고 60일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잠복해 있던 미국과 유럽 동맹 간 균열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의 면전에서 유럽 동맹국들을 거듭 비난했고 나토 측은 미국의 불만을 진화하느라 안간힘을 썼습니다. 함형건 기자입니다. 백악관을 찾은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형 그래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과 캐나다의 국방비가 크게 늘었다면서 이를 트럼프 1조 달러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The Trump trillion shows you the increase Europeans and Canadians are paying into defense since you took office in 2017. 나토는 특히 올해 유럽과 캐나다의 국방비 지출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 1,390억 달러가 추가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이란 군사작전에서 유럽이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았다며 나토 동맹 국가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거침없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But I was disappointed. I was disappointed with Italy. I was disappointed with the UK. We were disappointed with Germany and France. We're disappointed with most of them. Spain is a horror show.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한 건 동맹국의 충성심이었다면서 유럽은 작은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터 사무총장은 유럽 기지에서 미군 항공기 4천 내지 5천 대가 출격했기 때문에 이란 작전도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유럽이 미국을 외면한 게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다음 달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연례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이 군사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앙금이 다시 표출된 겁니다. 이란 전쟁은 일단 멈췄지만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그대로 남으면서 다가오는 나토 정상회의는
동맹의 결속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BTS를 필두로 K-팝이 큰 인기를 끌면서 세계 최대인 미국 음악 시장에서 한국어가 3대 언어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악 엔터테인먼트 데이터 집계 매체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미국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한국어 점유율은 1.1%로 영어 86%, 스페인어 9.5%에 이어서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어 점유율은 2023년 0.7%, 2024년 0.7%, 2025년 1.1%에 이어서 2026년 1분기에도 1.1%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군데군데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밤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 그리고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최고 80mm가 예상되고 시간당 30mm가 넘는 큰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쪽을 중심으로 다시 더워집니다. 서울 낮 기온 30도로 오늘보다 6도나 높겠습니다. 내일은 낮 동안 맑겠지만 오후 한때 강원 남부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남아공전에서도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는 함성이 전국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극장과 온라인 교실 등에서 끝까지 응원하면서 선수들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극장. 경기 시작 전부터 시민들이 기대 섞인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손에는 응원 도구를 들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립니다. 축구전 때는 역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그냥 처음부터 기세를 잡고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객석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공격되는 박수가 터졌고 아쉬운 장면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전반까지 0대 0으로 잘 마무리됐지만 후반에 좀 더 다들 화이팅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골도 넣고 승리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에 마련된 응원 공간에도 시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태극기를 손에 든 시민들은 경기 내내 자리를 지키며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기대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아쉬움 속에서도 끝까지 뛴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져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경남 창원 꿈사랑 학교에서는 특별한 응원전도 펼쳐졌습니다. 질병으로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병실과 가정에서 온라인 화상 연결로 함께 경기를 지켜본 겁니다. 비록 같은 교실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은 화면 너머 친구들과 대한민국을 외치며 월드컵의 열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혼자 쓸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에서라도 좀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면서 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대표팀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아쉽게 마쳤지만 시민들과 학생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강도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건물들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가 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구조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명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건물이 통째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형체였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폭격을 맞은 듯 그대로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가족을 찾는 울부짖음 속에 구조대가 어둠 속에서 후색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l más fuerte y fue largo. Fuerte, fue muy fuerte. El edificio se movió de lado a lado porque es increíble pues. Y bueno, que menos mal que no había tanta gente. 현지 시각 14일 저녁 6시쯤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에서 규모 7.2에 이어 7.5의 강진이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조대를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구호대가 현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El primer mensaje para nuestro pueblo es mantener la unión para salvar vidas. Inmediatamente de la ocurrencia de estos dos sismos,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명 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진국은 10,000명에서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지난 1967년과 97년 지진 때에도 각각 230여 명과 7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위로의 뜻을 전하며 지원에 나설 의향을 밝혔습니다. 커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베네수엘라 지진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정부와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베네수엘라 국민이 정부의 지도 아래 재해를 극복하고 조속히 삶의 터전을 재건하리라 믿는다며 베네수엘라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가능한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베네수엘라 못지않은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한때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지진 경보가 울리기 무섭게 집안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보려 하지만 몸을 가누기 쉽지 않습니다. 벽에 걸어둔 액자들은 낙엽이 지듯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 건물은 진동에 벽 일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닥엔 파편들이 나둥굽니다. 사람이라도 지나갔다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지진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일본 동북부에 있는 이와테현 앞바다, 바닷속 44km 지점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처음엔 지진 규모를 6.9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7.2로 수치를 올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오모리현에서는 가장 높은 강도 6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500km 넘게 떨어진 도쿄 고층 건물에서도 큰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진 여파로 JR 도호쿠 신칸센 일부 구간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부상자도 5명 나왔지만 지진 흔들림에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에 머리를 맞는 등 경상이었습니다.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와 후쿠시마 제1, 2원전 등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해일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地震による被害状況及び現地の対応状況等を把握するため、青森県庁に内閣府調査チームの派遣を決定し、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지역에는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해 피해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揺れの強かった地域の皆様におかれましては、引き続き同程度の地震の発生に注意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をいたします。 일본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사이 비슷한 규모나 더욱 강한 흔들림을 동반한 후속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경선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신도 5만여 명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랑제일교회와 자유통일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교회와 자유통일당 측은 정상적인 금전대차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정영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전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 목사의 자택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자유통일당 중앙당사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의 전 대표 등 6명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선관위는 사랑제일교회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금 등을 모아 자유통일당에 102억 원을 빌려줬지만 이자나 원금이 거의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고발 당시 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큰 중대 범죄라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자유통일당에 자금을 빌려줄 때 선관위에 신고했고 법적으로도 투명한 거래였다며 경찰과 선관위가 표적 수사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유통일당도 정치 자금이 아니라 상환을 전제로 교회 측과 합법적인 금전 대차 계약을 맺은 거라며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오늘 오후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폭행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면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침을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며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고 목도 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역대급 실적 발표가 코스피의 상승 동력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코스피의 핵심 축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각각 5%와 13% 급등하면서 장중 9,000선을 회복한 데 이어 종가도 9,000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보도에 김세우 기자입니다. 종가 기준 9,000선 탈환을 코앞에 두고 거래를 마친 코스피. 오전 장이 열리자마자 상승폭을 확대해가며 개장 7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후 개장 20여 분 만에 5% 이상 급등하며 8,900선을 넘어섰고 한때 9,000피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 실적 발표가 가장 빨라 증시 풍향계로 불리는 미 마이크론 매출이 345% 급증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점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고르게 오른 게 아니라 오늘도 보면 하락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이제 이걸 본다면 반도체, 마이크론 이슈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그 관련된 지주사죠. SK 또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만 주가 급등했거든요. 삼성전자는 5% 이상 오른 35만 8,500원, SK하이닉스는 13% 이상 급등한 291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3조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2.36% 내린 887로 장을 마감하며 또다시 9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9원 오른 1,54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이틀 연속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김세호입니다. 이른바 서학개미의 적극적인 투자 영향으로 지난해 대미 금융자산 잔액 규모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공지능 투자 효과에 힘입어 세계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미 금융자산 잔액은 1조 1,49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대미 금융자산 잔액이 1조 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한 해 동안 2,042억 달러가 늘었는데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전체 대외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7.1%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유로 지역이 3,075억 달러, 동남아 2,795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미 금융자산이 급속히 불어난 데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적극적인 투자 영향이 큰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대미 금융자산이 201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했다며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순매수가 지속된 데다 미국 주가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주식 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 말 기준 66.9%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우는 국내 주식시장이 화랑이어서 대미 투자 증가세가 둔화할 수는 있지만 대미 금융자산 비중이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하반기에도 인공지능 부문 주도로 세계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 세계 경제는 중동발 공급 축격과 고물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효과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과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와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까지 클러스터 지정 지역으로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들은 정부가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국가 전략 산업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순간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당 이인선 위원장 등은 전 세계가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 지도를 그리면 이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 전당대회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면서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가 지정하는 순간 균형과 경쟁력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전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설에 대해서 정부가 강요하거나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 을을 지역구로 둔 안도걸 원내 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기업의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미래 수익성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라면서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김의겸 의원은 SNS에 호남 반도체 투자에 열렬한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용인 몰빵의 부작용이 광주 몰빵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나눠서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비슷한 범행을 통해 알게 된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해 불법 투약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피부과. 흰 가운을 입은 두 사람이 고객을 시술실로 안내합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려는 건데 심지어 가운을 입은 두 사람 중 한 명은 정식 의료면허가 없는 상담실장이었습니다. 경찰은 고객들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불법 투여해준 것으로 확인된 고객 12명도 입건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일부는 이전에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병원을 옮긴 뒤에도 기존에 확보한 불법 투약자 명단을 활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성형앱을 보고 병원을 찾은 고객들에게도 불법 투약을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남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용 기록을 누락하며 범행을 은폐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파주에서는 주차된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파주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5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아 문이 열려있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이 남성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80대 노인 감금 폭행 사건의 수사방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무속인 A씨 등이 벌인 이른바 거짓 실종 소동 과정에서 수사 방해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1심과 달리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을 낮췄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명령한 휴대전화 한 대 몰수는 위법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또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이 청와대 오찬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인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조되던 여권 내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 오찬 회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소는 다음 달 1일 청와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이후 39일 만인데 청와대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입니다. 회동 배경에는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 내부의 분열 양상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판단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친명대 친문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응? 적도 아니고.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청와대는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 여권 내 화합이 절실하다는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새 당대표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어 갈등이 봉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호남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보안 수사권을 놓고 신경전도 벌였는데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튿날 정청래 의원이 전북 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등장했습니다. 당권 출사표는 언제 던지냐는 질문에 모든 건 때가 있다, 대중의 마음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지방선거 때 전북에서 완승했다며 각별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도지사 안 될까 봐 가슴이 벌렁벌렁했다. 전북 선거 결과로만 보면 큰 국가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는 강성 지지층 취향 저격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재헌절 이전에 형사소송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을 첫 손에 꼽았는데 이에 응답하듯 김민석 국무총리는 2박 3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검찰개혁을 주제로 예고에 없던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 구체적 설계와 입법은 국회로 넘겼습니다.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장 정청래 의원이 떠난 전북 정읍으로 김 총리도 출동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이 집결한 호남 핵심 승부처에서 당신 잡기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습인데 미국에 있는 송영길 의원도 귀국 이튿날인 28일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기로 했습니다.
뚜렷해지는 3파전 구도에 지도부는 쓰러뜨리기 위한 경쟁은 안 된다며 과열을 경계했습니다.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합니다. 멸칭까지 주고받는 개파 전면전 양상에 옐로우 카드를 꺼내든 셈인데 자칫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 운영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퇴원 후 당무에 복귀하면서 당 기강 잡기에 나서자 개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쇄신파는 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한 뒤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강 악화 등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 나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을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즉각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사퇴 요구에 대해 버티기를 넘어서 당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히자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혁 성향 투재선 의원들은 조찬 모임을 통해 장 대표에 대한 사퇴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보수 재건의 첫걸음은 본인이 사퇴부터 시작하는 편인데 싶어요. 당 기강 바로잡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이미 리더십이 붕괴됐는데 뭐. 우재준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발했습니다. 합리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 없이 당의 기강을 잡겠다. 그럼 불만 제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늘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당내 쇄신파들은 지도부 총사퇴와 전당대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심에 물어보고 당심에 물어보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총사퇴해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당의 혼란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원내대표와 중진들의 역할도 요청했습니다. 당 대표의 기강잡기 태세 전환과 이에 대한 반발이 충돌하면서 국민의힘 내용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총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주요 정책 그리고 도덕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면서 사과했는데요. 자, 주요 질의 답변 잠시 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명시된 주적은 누구입니까?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적이기도 하고 다만 동포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젊은 층이 그렇게 농담처럼 한다는 주적 운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집을 다 팔았으니 이제 마귀에서 사람 된 것 아닙니까? 네, 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네네. 대통령에게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다주택 관련된 후보자님, 부분에서는 이런 걸 죄송스럽게 다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개인정보 보호에 좀 더 신경 썼어야 한다고 보고요. 참가자들에게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63건 정도의 내용이 왔는데요. 뭐 대부분 광고 메일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샅샅이 잘 살펴가지고 필요한 조치들 취하고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의 서울 지하철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최근 대용량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내려진 조치입니다. 보도에 김진도 기자입니다. 하얀 연기가 역사내를 뒤덮고 승객들이 긴급히 대피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승객이 들고 온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가 터지면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승객의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터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하철 내 배터리 발화 우려가 커지자 서울교통공사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대용량 리튬 배터리와 이를 장착한 개인용 이동장치의 역산의 반입이 전면 금지되는 겁니다. 제한 기준은 항공기 안전기준과 같은 160W시 초과 제품으로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동 휠 등 일체의 개인 이동장치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그리고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대부분 기준 이하인 만큼 정상적으로 들고 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역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리튬 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에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해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제도 시행 전까지 역산의 안내문과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올해는 이번 달 말까지 장마가 오지 않으면서 역대급으로 늦은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정체해 있어 장마를 부르는 정체전선이 북상하지 못하고 일본 남쪽 먼바다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까지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셋째 주 전력 수요가 94.1기가와트에서 98.8기가와트 사이까지 올라 이때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한 재작년 8월 20일 97.1기가와트를 넘어서는 수치인데 정부는 직장인들의 휴가가 분산되면서 8월 3주차에 전력 수요가 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주장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면서 노사협의를 지원했지만 주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조정을 종료하면서 중노위는 양측에 자율교섭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고 양측이 합의하면 사후 조정을 진행해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지난해 경영 실적과 올해 경영 환경, 미래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11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노조는 사측이 협상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지난 10일 교섭 결례를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파업을 피하려는 사측이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교섭이 타결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한 달 만에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무기징역형을 내린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모의 초기 단계에 작성된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은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재판부가 재판 중개 신청을 허가하면서 김 씨 1심 선고는 실시간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이봉관 전 서희건설 회장에게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금 거북이와 명품 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선 메마른 북방 하늘에 열대 휴양지에서나 볼 법한 정난운이 자주 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름에 뒤덮인 지역에는 천둥, 번개나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쳤다는데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자연의 경고일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지나가는 비행기는 물론 인간이 만든 도시마저 장난감처럼 보일 뿐입니다. 베이징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초고층 빌딩보다 높고 거대합니다. 퇴근길에 펼쳐진 장관에 행인들도 잠시 멈춰 사진 찍기 바쁩니다. 그러나 겉보기엔 푹신할 것만 같은 구름 속에선 엄청난 에너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제 땅거미가 깔리자 낮엔 보이지 않던 번갯불이 구름 속에서 쉴 새 없이 번뜩입니다. 구름이 목격된 베이징 동남쪽 허베이성 청더와 탕산 등지엔 우박 폭풍도 몰아쳤습니다. 이런 정난운은 태양이 달궈 놓은 지표면의 뜨거운 공기와 상층부의 찬 공기가 부딪혀 형성됩니다. 문제는 하늘 높이 쌓인 물방울이 무거워져 땅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때 생깁니다. 气象学当中有一个专门的名字，叫做夏季暴流。当夏季暴流出现时，瞬时的风力可以达到12级以上，对飞机、轮船都可能会造成致命打击。 메마른 중국 북방 하늘에 휴양지에서나 볼 법한 열대 구름이 펼쳐지면서 경탄을 자아냈지만 그 속엔 지구 온난화에 따른 대자연의 경고를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올림픽 출전 선수 전원에게 $10,000, 한화로 약 1,543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연례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채택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10,000의 미래의 올림픽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느냐가 특정 암 발생 위험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에서는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위암 사망 위험이 낮아지고 여성에서는 내장육을 많이 먹을수록 췌장암, 유방암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은 예년 기온 밑돌면서 더위가 쉬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워지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또 오늘보다 높아지겠고 대전은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3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또 밤사이 강한 소나기에도 대비가 필요한데요. 오늘 밤까지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 강원도와 경북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하늘은 맑아지겠지만 내일 오후에도 동쪽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볕이 무척 강하겠고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연일 이렇게 소나기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빗길 교통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네, 빗길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지기 쉽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밤에는 빛반사로 차선 등 도로 경계와 또 장애물 확인이 힘든 만큼 더욱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 윤유라, 정수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네, 잠시 후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